근데 그걸 꼼꼼하게 안 해놓으면 첫 번째 조사할 때 얘기한 거하고 두 번째 조사할 때 얘기한 거하고 다르고 세 번째 조사는 또 다르고 이러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민규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저는 되게 쉽게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만약에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건이 발생했고 증거도 수집했고 소동 조치를 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은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확신을 했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근데 통상 신고는 사건 직후에 많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사건은 2020년 12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피해자분이 굉장히 망설여져요. 내가 진짜 피해를 나는 동의 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동의했으면 어떡하지? 고민도 되고, 그리고 상대 남성이 또 직장에서 같은 동료이거나 상사이기도 해요. 내가 이거를 신고나 고소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지? 내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되지?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야, 그러면 한 달이 지났어요. 또 6개월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신고와 고소와 차이가 있냐?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신고하는 것도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고, 고소를 하는 것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어떤 원인이 되는데 큰 차이는 없는데, 신고하고 고소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나중에 가서 만약에 검찰에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이라는 건 뭐겠죠? 혐의가 없다, 이런 어떤 기소할 수 없다, 이런 처분이 났을 때 고소인은 기본적으로 항고권이 보장이 돼요. 근데 신고인은 이게 통상적으로 인지사건이라고 하는데, 고소한 사건과 인지사건으로 크게 나뉘어져요. 경찰에서는 112 신고로 들어온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인지사건은 항고하기가 좀 애매해요. 고소인이 아니기. 기본적으로 신고인에게도 항고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받아주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고소인에 대해서 항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절차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신고하더라도 고소장은 따로 내는 게 좋아요. 항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신고와 고소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일단 신고는 그냥 112에 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돼요.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인터넷 보면은 고소장 기본적인 샘플 양식도 있는데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고소장 이렇게 쓰시고, 고소인은 누구고 피고소인은 누구다, 범죄 사실은 뭐다. 그러니까 저번에 든 예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2020년 12월 25일 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A 모텔에서 갑이라는 남자가 피해자인 을이 술에 취해서 잠든 상황에서 갑은 을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갑은 을을 준강간하였다. 이게 단순한 범죄 사실이에요. 범죄 사실은 너무 복잡하게 쓰시면 안 돼요. 범죄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좋아요. 범죄 사실을 너무 복잡하게 쓰는 거는 그건 사건의 경위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범죄 사실하고 사건의 경위를 좀 헷갈려 하는 분도 있어요. 사건의 경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갑과 을이 2020년 12월 25일 날 어느 식당에서 만났다. 그리고 가서 식당에서 만난 뒤에 갑과 을은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3병을 마셨다. 그래가지고 10시에 같은 날 10시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어떤 모텔로 이동했다.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은 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모텔로 들어가서 뭐뭐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다음날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했다. 이건 사건의 경위예요.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경위하고 범죄 사실은 좀 구별하는 게 좋아요. 범죄 사실은 가급적 심플하게. 그러고 나서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갑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사실상 고소장은 다 사실 끝나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굉장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1년 전의 일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한다. 그러면 이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소장을 고소인이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내면은 고소당한 피고소인이라고 하죠. 피고소인은 그 고소장을 그 수사기관에 열람 등사 신청이라는 걸 해요. 내가 그걸 보고 그거를 사본에서 나한테 줘. 이게 열람 등사 신청이거든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소장을 피고소인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은 고소장에 담겨야 될 내용이 있고 담겨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소송은 뭐라고 그랬죠?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쟁인데 내가 가진 모든 증거들과 내가 가진 전략들을 고소장에 다 담아내면은 상대방이 그 고소장을 다 읽어봄으로써
저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5년 전 또는 3년 전에 또는 1년 전이라고 하죠. 1년 전에 갑과 을이 이렇게 모텔에 들어갔던 일이 있는데 근데 남성은 모텔에 들어간 사실조차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일행 중에 누가 있었고 그 일행들이 내가 누구와 같이 가는 걸 봤었고 그래서 그 철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 남성이 모텔에 들어간 걸 봤다. 그리고 모텔에서 나와서 우리는 어디로 갔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기가 고소인 입장에서는 입증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고소장에 쓰면 어떡하겠어요? 피고소인은 그 철수한테 가가지고 너 진짜 이렇게 나한테 불리하게 증언할 거야? 너 그러면 앞으로 정말 좋지 않아? 만약 이래버리면 철수 입장에서는 남성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철수가 그걸 증언할 거라는 걸 굳이 고소장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다 써가지고 피고소인이 그걸 고소인이 앞으로 누구를 증인으로 할 건지 또는 뭐뭐를 증거로 할 건지 그걸 알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쓰면은 1년 전 일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제 일 잘 기억나세요? 뭐 기억날 수 있죠. 일주일 전 일 잘 기억나세요? 일주일 전 월요일 날 점심 어디서 누구랑 먹었는지 잘 기억나세요? 잘 안 나요. 근데 마치 그거를 내가 지금 딱 기억해서 쭉 1년 전 일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모텔에 1시간 머물렀던 건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3시간을 머물 수도 있어요. 나는 술을 그날 맥주만 먹은 것 같은데 소맥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거기서 모텔에 3시간 머물렀다. 먹은 술은 맥주만 먹었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다. 맥주와 소주를 먹었다. 그 당시 맥주하고 소주 먹은 영수증을 내기도 하고 모텔에 1시간 머물렀다고 했는데 아니다. 3시간 머물렀다. 모텔에 들어갈 때 신용카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모텔에서 나와서 뭐 편의점에서 물건 샀을 때 신용카드 사용 내용 내면은 모텔에서 3시간 머문 게 맞네. 비록 그 하나하나가 다 완전히 고소인의 말을 다 못 믿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자꾸 조금씩 사실관계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저 고소인이 제대로 얘기하는 거 맞아? 그 당시 기억이 맞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점점 신뢰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억만 너무 믿고 너무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위험성도 있어요. 반면 자세하게 얘기해서 그걸 다 입증하면은 그 말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도저히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되게 신빙성이 간다. 이런 어떤 긍정적 측면도 동시에 있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내 기억과 다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체크해놓고 사실관계를 다 정리해보는 게 좋아요. 그 전후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고 체크해보고 꼼꼼하게 다져보고. 이건 고소인도 마찬가지고 피고소인도 마찬가지예요. 고소인도 마찬가지로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 그거는 피고소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관되고 구체적이야 믿을 수가 있다. 만약에 증거가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은 그런 어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도 여자도 그냥 다 서로 간에 주장밖에 없으면은 결국 누구 말을 믿을까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범죄라는 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무슨 굉장히 성이라는 게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술밖에 서로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검사님이나 판사님은 누구 말을 믿을까의 싸움으로 간다. 그럼 그 사람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흔들리지가 않아야 되니까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그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기억해내고 내 기억이 과연 그 사실과 맞는지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 번 조사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조사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꼼꼼하게 안 해놓으면 첫 번째 조사할 때 얘기한 거하고 두 번째 조사할 때 얘기한 거하고 다르고 세 번째 조사는 또 다르고 이러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억은 굉장히 부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은 간단하게 작성하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작성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 전략으로 나오는 거는 고소장에 넣지 마라. 그거는 나중에 추후 의견서라든가 고충 진술할 때 그건 상대방이 보는 게 아니야. 그때 얘기해라. 이것이 고소장의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냥 사건 발생 이후에 사실상 공소시효 이전에만 내면 되죠. 내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가급적 빨리 해라. 제출 방법 그냥 담당 자기가 원래 상대방이 사는 주소지에 경찰서에 되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럼 내가 사는 곳에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유의 과정에서 사건 발생하고 고소장 제출하고 기간이 뭐 6개월이 넘는 사건도 있고 또 1년이 넘는 사건도 있거든요. 만약에 고소인 입장에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면은 설사 고소는 나중에 하더라도 증거 수집을 미리 해놓는 게 좋으세요. 증거 수집. 아까 뭐가 있었죠? 남자가 성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몸에 상대방이 있을 정액이라든가 DNA를 사건 직후에 채취를 해놓는 게 좋겠죠. CCTV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겠죠. 카톡을 보내서 상대방한테 사과를 받아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도 고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고소를 1년 뒤에 하더라도 그냥 이 증거는 갖고 계시고 그리고 고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1년 뒤에 고소하려고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지. 1년 뒤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면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자기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문제될 것 같은 사안이다. 그러면은 뭔가 자기가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이거는 자기가 확실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이 상대방으로 나왔을 때 그걸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나중에 발생한 문제를 대비할 중요한 어떤 전략적 그런 어떤 증거 수집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다음에부터는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에는 고소인을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하는 것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